여러분, 학창 시절에 반에서 덩치가 제일 크고 힘센 골목대장이 교문을 딱 가로막고 서서 나랑만 놀아 딴 녀석이랑 놀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꼴이 딱 이렇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골목대장이 관세라는 몽둥이를 손에 들고 전 세계를 향해 살벌한 협박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세계 각국은 트럼프가 시도 때도 없이 질러대는 관세 폭탄 선언에 그야말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비위를 맞춰보려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부도 떨어보고 때로는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며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놓겠다 큰 소리도 쳐봤지만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미국의 무지막지한 관세 때리기에는 다들 뾰족한 수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지 못하면 당장 공장이 멈추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와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는 국가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기막힌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센 골목대장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눈치만 볼 줄 알았던 친구들이 선생님 몰래, 아니 미국 몰래 뒷문으로 살금살금 나가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문을 걸어 잠그니 우리끼리라도 장터를 열어서 물건을 사고 팔자며 똘똘 뭉치기 시작한 건데요. 이것은 단순히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약소국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밑바닥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하고도 충격적인 신호탄입니다. 특히 미국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혈맹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나라들까지 미국 등 뒤에서 딴주머니를 차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트럼프의 등 뒤에서는 상상도 못할 배신과 결탁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얌전한 모범생인 줄 알았던 유럽과 인도가 손을 잡고 미국의 바로 옆집 이웃인 캐나다가 중국과 밀회를 즐기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미국 등 뒤에서 무슨 꿍꿍이가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이 거대한 배신의 소용돌이가 내 주식 계좌와 내 지갑에는 어떤 폭풍을 몰고 오게 될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뉴스 앵커들이 전하는 딱딱한 경제 소식이 아닙니다. 학교 일진 미국을 피해 도망친 친구들이 과연 누구랑 손을 잡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계좌가 살찌는 지름길이 활짝 열립니다. 자, 그럼 학교 일진 미국의 눈을 피해 과연 어떤 나라들이 은밀한 작당 모의를 시작했는지 그 첫 번째 비밀 회담 장소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미국이 나만 바라바라고 외치며 빗장을 걸어 잠그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바로 유럽과 인도였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극적이고도 충격적이었는데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막히자마자 이들은 서로를 향해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유럽과 인도는 어떤 계산 속을 가지고 손을 잡았을지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름 돋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이 나만 바라바라고 외치며 빗장을 걸어 잠그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바로 유럽과 인도였습니다. 사실 유럽연합과 인도는 무려 19년 동안이나 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맺자며 지루한 밀당만 해오던 사이였습니다. 19년이면 갓 태어난 아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남을 긴 세월이죠. 그동안 서로 너네 자동차 관세가 너무 비싸다, 너네 농산물은 품질을 못 믿겠다 하며 서로 자존심만 세우고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하자마자 이 지루했던 썸이 순식간에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유럽연합과 인도가 전격적으로 FTA를 체결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면 유럽과 인도의 인구를 합치면 무려 20억 명에 달합니다. 전 세계 국내 총생산, 즉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이 미국을 쏙 뺀 채 탄생한 것입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더 파격적입니다. 양측은 서로의 상품 90% 이상에 대해 관세를 대폭 낮추거나 아예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는 유럽에서 만든 벤츠나 BMW 같은 고급 자동차에 붙이던 살인적인 관세를 즉각 내리기로 했고, 유럽은 인도의 값싼 공산품들을 대거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이번 협정을 두고 모든 협정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급진전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나빠지고 있었고, 인도 역시 미국으로부터 보복 관세를 맞고 휘청거리던 차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절실한 탈출구가 되어준 셈입니다. 트럼프가 두르고 있는 거대한 관세 장벽에 맞서 우리끼리라도 뭉쳐서 생존할 방법을 찾은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좀 더 팔아보자는 수준이 아닙니다. 누군가 문을 닫으면 우리는 다른 쪽 문을 더 크게 열어젖히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미국에게 던진 것입니다. 미국 없이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인도는 영국, 뉴질랜드와도 협정을 맺었고, 유럽 역시 남미 국가들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미국 왕따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일까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경제의 축이 이제는 다극화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유럽과 인도의 결합은 마치 카레와 와인의 만남처럼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생존 앞에서는 그 어떤 조합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저 멀리 유럽이 아니라 바로 미국의 앞마당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바로 위층에 사는 이웃이자 형제나 다름없는 나라, 바로 캐나다 이야기입니다. 캐나다는 경제의 7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는 그야말로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나 다름없는 우방국입니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온 것인데요. 단순히 차 한 잔 마시고 온 게 아닙니다. 미국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만한 빅딜을 맺고 돌아왔습니다. 이름하여 전략적 재조정입니다. 말이 좋아 재조정이지 사실상 미국 몰래 중국에게 뒷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기에 트럼프가 그토록 분노했을까요? 캐나다가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내건 조건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니라 미국을 향한 도발에 가깝습니다. 과연 캐나다는 무엇을 얻기 위해 미국의 영린을 건드렸을까요? 도대체 무슨 거래를 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전기차와 카놀라유입니다. 그동안 캐나다는 미국과 발을 맞춰 중국산 전기차에 무려 100%의 관세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형님이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딜을 통해 캐나다는 연간 4만 9천 대까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기존 100%에서 6.1%로 확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100%에서 6.1%라니 이건 관세를 깎아준 게 아니라 그냥 대문을 뜯어내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절을 한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3천만 원짜리 중국 전기차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미국으로 가져가면 관세 때문에 6천만 원이 돼서 아무도 안 사겠죠. 비싸도 너무 비싸니까요. 하지만 똑같은 차가 캐나다 국경만 넘으면 3,2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살아나는 것이죠. 캐나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값싼 전기차를 탈 수 있으니 좋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캐나다는 중국으로부터 캐나다 서부 농민들의 생명줄인 카놀라, 즉 유채씨 수출기를 열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캐나다가 미국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보복 차원에서 캐나다산 카놀라에 84%라는 살인적인 관세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을 통해 이걸 15%로 확 낮춰주기로 한 겁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조 3천억 원어치의 수출길이 다시 열린 셈입니다. 캐나다 총리 입장에서는 당장 표를 주는 서부 농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중국에게 내어준 위험한 도박을 한 것입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이것을 두고 전략적 재조정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했습니다. 미국한테만 70% 넘게 의존하다가는 나라가 휘청거릴 수 있으니 중국이랑도 좀 친하게 지내면서 보험을 들겠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이것은 보험이 아니라 명백한 배신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이자 가장 믿었던 혈맹인 캐나다가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심지어 합의 문서를 뜯어보면 에너지 개발도 같이 하고 금융 직거래도 다시 트겠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 몇 개 팔아먹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안보 시스템에 거대한 구멍을 낸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야말로 이성을 잃고 분노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딱 이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캐나다의 이런 행보는 미국이 쳐놓은 대중국 포위망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는 이 배신자 캐나다를 향해 어떤 무시무시한 응징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트럼프가 꺼내든 카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트럼프는 공식 석상에서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를 향해 한 나라의 총리라는 존칭 대신 주지사라고 부르며 대놓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는 외교적으로 엄청난 결례이지만 트럼프에게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캐나다는 엄연한 국가가 아니라 그저 미국의 쉰한 번째 주일 뿐이니 까불지 말고 내 말이나 잘 들으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캐나다를 향해 너희가 중국의 하적항이 되게 놔두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여기서 하적항이란 중국 물건을 잠시 내려놓는 항구라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이토록 분노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캐나다에서 중국 차가 몇 대 팔리는 게 싫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회 수출이라는 꼼수 때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USMCA, 즉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 협정 덕분에 캐나다에서 만든 물건은 미국으로 들어올 때 관세를 거의 내지 않고 무사 통과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바로 이 점을 악용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부품을 가져와 캐나다 공장에서 조립만 한 뒤 메이드 인 캐나다 딱지를 붙여서 미국으로 무관세로 밀어 넣을 거라는 시나리오죠. 실제로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부품이 국경을 6번이나 넘나든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중국 부품이 섞여 들어오면 그게 자연스럽게 미국 자동차 공장 안으로까지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이 힘들게 쌓아 올린 대중국 관세 장벽에 캐나다라는 거대한 개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캐나다가 중국과의 합의를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100% 관세는 사실상 수출 금지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손에는 이것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무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USMCA 협정문에 숨겨진 독소 조항 32.10조입니다. 이 조항은 그야말로 캐나다의 목을 겨누는 칼날과도 같습니다. 여기에는 비시장 경제국, 즉 중국과 FTA를 맺으려는 나라는 협정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내용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너 중국이랑 놀면 우리랑은 바로 이혼이야라고 미리 도장을 찍어둔 이혼 서류나 다름없습니다. 올여름 7월에 이 협정을 재검토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트럼프가 진짜로 이 조항을 발동시킨다면 캐나다 경제는 그야말로 즉사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는 순간 캐나다의 경제 시스템은 붕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캐나다는 이 거대한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캐나다가 이런 위험을 모르고 덤비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캐나다가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세계 경제의 판이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캐나다는 왜 굳이 호랑이 굴에 발을 들여놓았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돈 몇 푼 더 벌자고 벌인 무모한 도발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 뿌리부터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크 카니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했던 연설에 그 결정적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대국들의 싸움판에서 우리가 식탁에 앉지 못하면 결국 메뉴판에 오르게 된다.
정말 섬뜩하면서도 뼈가 있는 말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인들이 싸우는데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중견국들의 절박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뿐만 아니라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도 무려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경제 협력을 다시 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혈맹이라던 영국, 호주, 뉴질랜드까지 하나둘씩 중국과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방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최근 국방 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국 등 동맹국은 방어에 있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예전처럼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며 너희를 무조건 지켜주지 않겠다. 내 몸은 네 돈으로 지켜라는 각자 도생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안보를 미국이 책임져 주지 않으니 동맹국들 입장에서도 굳이 경제적으로 미국한테만 맹목적인 충성을 바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안보도 각자 도생이면 경제도 각자 도생이다 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싫어해도 중국 시장을 다시 열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중국 역시 이 틈을 아주 교묘하고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고 있고 미국이 막은 길을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로 뚫으며 경제 영토를 무섭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의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이 문을 닫아도 중국은 다른 곳에서 돈을 벌 준비를 끝냈다는 뜻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세계는 우리가 알던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편이냐 내 편이냐를 따지는 안보 무역의 시대이자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눈치 게임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리를 지키다가는 굶어 죽기 딱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판에서 과연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난세 속에서 어디에 베팅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혼란 속에서 기회를 잡는 투자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난장판 속에서도 웃는 자와 우는 자는 분명히 나뉩니다. 감정을 쏙 빼고 아주 냉정하게 돈의 흐름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먼저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은 역시 캐나다와 엮인 자동차 부품주들입니다. 마그나 인터내셔널 같은 세계적인 부품 회사들은 캐나다 공장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만약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실제로 떨어진다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번 사태로 인해 확실하게 수혜를 입을 곳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에너지와 유전 서비스 기업들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확 줄이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세계 최대 산유국인데 왜 캐나다 눈치를 봐야 해라며 미국 땅에서 기름을 더 많이 퍼 올리라고 지시할 게 뻔합니다. 땅을 파고 배관을 뚫는 슐럼버거 같은 시추 기업들이 웃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방산주의입니다. 미국이 너희 나라는 너희 돈으로 지켜라고 선언했으니 전 세계 국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국방비를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무기는 어디 것을 사야 할까요? 미국 눈치를 봐야 하니 결국 록히드 마틴 같은 미국산 무기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동맹들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미국 방산 기업들의 실적은 오히려 좋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외의 승자는 테슬라가 될 수 있습니다. GM이나 포드 같은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복잡한 공급망이 꼬여서 허덕일 때 모든 부품을 수직 계열화해둔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훨씬 덜 받습니다. 남들이 주춤하는 사이 시장 지배력을 높일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모델들을 캐나다로 우회 수출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테슬라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그야말로 경제 삼국지 시대입니다. 단순히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배신과 결탁의 드라마를 읽어내지 못하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너와 나의 경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흐름을 탄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